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승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들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TV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일 뿐 보험 서비스나 상품 판매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럼 보험 불만제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험 정보 이야기 나눠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들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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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정한 삶의 리스크를 관리해주는 리스크 관리사 윤홍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숨겨진 보험금을 찾아다 드리는 보상의 슈퍼우먼 손수옥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의 보험을 제대로 점검해주는 장영식 전문가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칭찬받을 보험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요, 보증형 변액 연금 보험입니다. 이 보증형 변액 연금 보험은 일반적인 투자형과 다르게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온전히 펀드 운용 수익률에 따라서 연금액이 변동되는 변액 연금과는 다르게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일정 수준으로 보증해주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래 은퇴 플랜을 계획하실 때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험과 관련해서는 윤홍철 전문가님이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최근 뉴스나 기사를 보면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이슈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연금 고갈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라고 해요. 고령화에 속해 있는 건데요.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긴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령화 사회에서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많이 대두되고 있고 연금에 대한 니즈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지만 이런 공적연금의 고갈이 지속되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는 사적연금인 퇴직연금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추가적인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고령화가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50년에는 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인 인구로 차지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가장 고령화가 심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이제는 연금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제는 필수가 된 연금 준비, 좀 전에 언급한 변액 연금을 통해서 이 개인연금을 좀 똑똑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재 대한민국은 저금리 기조로 가고 있죠. 국가의 경제 성장률과 금리는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증가할수록 금리는 높아지고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수록 금리도 내려가죠. 대한민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고요. 이에 따라 금리도 낮아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개발도상국을 보시면 금리는 높고요. 선진국들을 보시면 금리가 낮거든요. 결국은 경제 성장률에서 금리는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시대에서는 금리 연동되는 금리형 연동 상품보다는 투자형 상품이나 수익형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변액연금은 상품 안에 여러 펀드 라인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한 대표적인 연금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연금보험은 보증형 연금보험입니다. 이 보증형 연금보험은 펀드에 투자가 돼서 운용이 되는 변액연금의 특징을 살리되 최저로 이율을 보장해주는
금리형 상품의 특징을 같이 갖고 있는 상품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변액연금의 특징은 살리면서 일정 수준의 이율을 보장해주는 특징까지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자세하게 이 상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이전에 우선은 대한민국의 연금 구조와 또 개인연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연금은 기본적으로 3층 구조가 있습니다. 3층 구조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형 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죠. 국민연금에는 국가에서 보증해주는 사회제도이고요. 소득이 있는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만 65세부터 종신토록 수령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받는 개념이에요. 회사에서 운영하는 DB형과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DC형으로 구분되어서 쌓이게 되고요. 만 55세부터 퇴직금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수령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그리고 개인연금에는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연금저축 상품과 세액공제를 해주진 않지만 수령 단계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비과세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납입을 하고 거치를 해야 하는 특징을 가진 연금 상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물가 상승률에 대비할 수 있는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연동형 상품보다는 투자가 되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연금저축보다는 연금저축펀드 공시이율이 굴러가는 연금보험보다는 변액연금보험이 물가 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연금도 수령받을 때 특히 금리 연동형 상품은 물가에 좌우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요. 이 투자형 상품으로 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이 변액 연금은 펀드에 운용이 되는 상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나 위험이 다분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개인이 이 상품을 대비하고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MC님께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변액연금은 단점으로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을 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겠죠. 상품을 관리해주는 관리자가 관리를 잘해주면 좋겠지만 네. 관리자가 부재하거나 개인이 투자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수익을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면 변액연금 보험에는 이렇게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는 일반 변액연금 보험과 연금 개시 시점에서 원금 이상을 보증해주는 보증형 변액연금으로 나뉘는데요. 시중금리 이상의 연금액을 확보하고 싶은데 투자에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증형 변액연금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적에 따라서 원금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나뉘는 것 같은데요. 다 동일한 특성을 가진 연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군요. 네, 맞습니다. 연금 개시 시점에서 원금을 보장해주느냐, 보장해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미보증형과 보증형 변액연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과거에 출시되었던 보증형 변액연금은 연금 시점에 펀드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원금만을 보장해 줬었는데요. 현재는 원금 이상의 높은 연금액을 보장해 주는 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즉, 미보증형 변액연금은 펀드 수익률이 그대로 연금액이 반영이 되면서 보증형과 보증되는 액수는 기본으로 두고 펀드 운용이 잘 이루어진 경우 보증형 연금이 아닌 펀드 운용 수익에 따른 연금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증이 되는 연금액은 방패막이로 두고 투자 수익률이 높은 경우에는 그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보증형 변액 연금보험은 고정적으로 보증되는 연금액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변액이라는 특성에 맞게 펀드로 운용을 하면서 안정과 동시에 수익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대부분 이 안전과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이 보증형 변액 연금보험을 선호할 것 같은데 단점은 없을까요? 네, MC님께서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좋은 것에는 반드시 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단점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선호할 수는 없거든요. 보증형 변액연금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보증된 연금액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제한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의 편입 비율이 상관없는 개인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미보증형 변액연금과는 다르게 보증형 연금, 변액연금은 채권형에 의무적으로 비중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50%에서 70%를 채권형 펀드에 의무적으로 투자하고요. 나머지 퍼센테이지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안정과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 중에서 수익 쪽에서 조금은 제동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주식형 펀드 비중을 최대로 해서 투자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수익 쪽으로는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증형 변액연금은 적극적인 수익 추구보다는 안정성에 포커싱을 맞춘 상품이기 때문에 시중금리 이상의 수익을 요구하지만 내가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유리한 상품이고요. 최근에는 기준금리가 3.5%까지 인상이 되면서 최저 보증을 해주는 금리가 높은 보증형 변액연금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펀드 투입 비율 조정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수익 추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반형을, 시중금리보다는 높은 수익을 추구하되 그래도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증형 연금보험을 준비하는 게 유리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특정 상품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개인의 상황이나 환경에 맞게 알맞은 상품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력이 되신다면 두 가지 상품을 나누어서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연금 준비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설명해 주신 보험 유형을 바탕으로 또 상황에 맞게 잘 전략 세우시면서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보증형 변액 연금도 동일하게 비과세가 적용이 되나요? 네, 당연히 비과세가 적용이 되죠. 화면을 보시면 세부적인 상품 분류를 떠나서 보험사가 판매되는 모든 저축성 보험에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황이고요.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 또는 연 1,800만 원 이하로 납입했을 때의 경우 추후 연금 수령액이 어떻게 되던 받는 연금액은 모두 비과세 적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소득이 되기 때문에 추후 많은 세금이 발생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과세 연금보험을 활용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아서 종합소득세나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 이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은 어떤 보험이든 상품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보험사 장기저축 상품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세액공제형 연금 상품의 경우는 모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지만 이 비과세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 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과세 요건만 충족이 되신다면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물론 모든 저축형 상품에는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만 오늘 설명해 주신 미보증형 연금 같은 경우에는 안정과 수익에 더불어서 이 절세 효과까지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팔방미인의 상품이네요. 네, 특히나 작년처럼 시장이 어려웠던 하락장 시대에는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가 주식이나 펀드를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금융 환경이 변화하는 시대에서 보증형 변액연금으로 개인연금을 준비하신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에 투입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도래하더라도 펀드 운용 손실이나 아니면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보증된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보증형 변액연금은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도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좀 있는 장세다 보니까 이렇게 연금이 좀 든든하게 방어막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연금 준비가 더 필수라는 게 체감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실례지만 이 윤홍철 전문가님께서는 실제로 본인의 연금 보험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굉장히 좋아해서
주식형 펀드에 100% 투자할 수 있는 미보증형 변액연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연 1,800만 원 비과세 한도를 맞추기 위해서 추가 납입 기능을 활용하여 연 1,800만 원 비과세 연 1,800만 원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10년에 쌓으면 1억 8천이 되고요. 저는 연 한 8%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65세 시점에서는 한 10억 정도의 10억 이상의 연금 지원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납입이 끝난 시점에서 또 하나의 연금 준비를 하고 그게 75세부터 받는 걸로 계단식을 설계하고 있고요. 물론 제가 다 받는 연금액은 다 비과세겠죠. 네. 저 매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고 제 작은 목표라면 제 주변 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윤홍철 전문가님은 연금 부자시군요. 정말 부럽습니다.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갖는 미보증형 연금과 또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위한 보증형 변액 연금을 같이 구성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다니 참 노후가 든든하시겠습니다. 네, 시장은 예측하는 영역이 아니라 대응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상품이 출시된 배경에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수익주 구형을, 그다음에 안정성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렸던 보증형 변액연금 상품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연금 준비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변화하는 물가에 따라서 보험도 이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되는 만큼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는 게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변액연금은 다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오늘 윤홍철 전문가님의 설명을 통해서 이 보증형과 미보증형 변액연금과 또 이에 따른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총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저금리 시대에 재테크와 투자는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저출산과 고령화로 되어가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까지 더해져서 연금이란 모두에게 필요한 금융상품입니다. 네, 물가 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상황에서 안정을 챙기는 보증형 변액 연금과 또 이 안에서 수익성에 따라서 분류되는 내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칭찬받을 보험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제가보험입니다. 제가보험 들어는 봤는데 어떤 보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손수옥 전문가님, 제가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네, 제가 오늘 칭찬할 보험은 장기요양보험과 제가보험입니다. 주변 분들에게 제가보험 들어보셨어요? 하면 제가요?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던데요. 네. 네, 65세 이상을 우리는 노인이라고 하죠. 65세 이상이 전체 총 인구의 10%가 되면 고령화가 진행되었다고 하고 14%가 진행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20%가 진행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데요. 장기요양과 더불어 이 제가보험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꼭 한번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이라 오늘 이렇게 소개하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MC님은 혹시 제가보험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근데 오늘 정말 이 초고령화라는 키워드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제가보험 이 요양보호와 관련된 보험이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네. 제가급여 보험이랑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등급 1에서 5등급을 판정을 받은 분들이 월 1회 이상 제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월 10만 원에서 70만 원씩 지급받는 보험을 말합니다. MC님,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네. 우리 가족 중 어르신이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낙상사고로 고관절을 다쳐 거동이 어려운 경우 어르신이 뇌졸중 수술을 받고 퇴원을 해서 케어가 필요한데 가족들이 모두 바빠서 케어하기가 어렵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해당 질병은 관리가 제일 중요한 질병인데 또 그렇게 관리를 해줄 만한 여력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치매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의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편이다 보니까 걱정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사례의 공통점은 가족 간호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닥치게 되면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갑작스럽게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정말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대비가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네, 그럼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알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 보험입니다.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낼 때 장기요양보험료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장기요양보험에 해당이 되느냐 이것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인데 공적 보험이다 보니 아무나 지원을 받을 수는 없고요. 65세 이상 노인 중 질병 또는 상해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될 경우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네. 국가가 지원하는 공적 보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 요양보험이군요. 그렇다면 혹시 65세 미만은 이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65세 이하라도 뇌출혈, 파킨슨, 알츠하이머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이면 누구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이 재가급여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가급여가 도대체 무엇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장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시설에 머물면서 케어를 받거나 집에서 머물면서 케어를 받을 수 있거든요. 방법은 이제 두 가지잖아요. 그중 재가급여란 머무를 채 집 가짜로 집에서 머무르면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노인성 질환이 경증일 경우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을 한다거나 방문 목욕을 한다거나 주야간 보호센터를 통해 집에서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 복지용구를 살 수 있는 급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 2등급의 중증인 경우 요양원 같은 노인보호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재가급여에 해당이 되고 요양원은 시설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질병의 정도에 따라서 이용 범주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이 주간 보호센터가 노치원이라는 곳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활동을 하듯이 매일 아침 이동 차량이 어르신 댁까지 모시러 가서 프로그램을 하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끔은 가까운 곳에 바람도 쐬고 또 생일 파티, 만들기, 그리고 노래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MC님이 장기 요양이 필요하시다면 혹시 시설에서 머물고 싶으세요? 아니면 집에서 머물면서 케어를 받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는 곳이 집이고 또 주변의 시설이나 지인과 같이 익숙한 환경에서 더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라면 집에서 요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분들은 시설에 들어가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을 바꿔주신 시청자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사례를 이야기하자면 고혈압 약만 드시던 정말 건강하셨던 67세의 여성분이신데 갑자기 뇌경색이 오셔서 수술한 후에 오랫동안 누워 계셨지만 이 요양 등급을 받으실 수가 없으셨어요. 수술 후 움직임이 적어져 근력이 약해지다 보니 화장실에 가시다가 미끄러지셔서 고관절 탈구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장기적으로 누워 계시기만 하시다 보니 치매의 증상이 나타나셔서 그제서야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시설 케어를 권유했으나 그분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시설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좀 꺼리시고 집에서 케어하시기를 바라시더라고요. 아마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현재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결국에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의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나요? 네. 그분은 정말 다행히도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고 계셔서 가족분들의 부담이 좀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부담금에 대한 가족분들의 부담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 제도는 당연히 엄청난 보장 제도이고 잘 마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제도임에는 분명하지만 자기 부담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80에서 85%를 지원하고 재가급여 비용은 15%, 시설급여 비용은 20%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은 5등급의 요양 등급을 받으셨는데요. 월 사용 한도가 약 얼마나 될까요? 5등급이면 102만 원이 월 사용 한도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자기 부담금이 약 15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거기에 재가급여 한도액이 하루 4시간 이용 수준이다 보니 4시간 이상 이용하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본인 부담금입니다. 시설 이용 시에도 비급여 부분인 식비 등은 별도이다 보니 부담이 더 될 것입니다. 하루에 2번 식사와 간식 2번, 그게 한 달 15만 원 정도 되고 또한 병원비, 약값, 복지용구 등은 별도로 들어가고 있어서 실제로는 월 70만 원 이상 부담하시고 계시더라고요. MC님은 내가 이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막상 자녀에게 매월 7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게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국가가 아무리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이 자기 부담금이 생각보다 높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사실 손을 벌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요양 5등급부터 작게는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등 생활비처럼 꾸준히 지급되는 재가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분명 장기요양 등급은 국가제도인데 국가제도와 보험사가 연계를 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회보장제도와 보험사가 연계를 하다니 정말 보험인으로서는 너무나 괜찮은 보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만약 60세에 가입하시고 70세에 거동이 어려워져서 재가급여를 이용하시다가 90세에 돌아가셨다면 총 20년 동안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50만 원씩 20년간 총 1억 2천만 원을 수령하시는 겁니다. 가족들에게나 본인에게나 정말 든든하겠죠. 보험사에 따라서는 재가급여 대상자에게만 지급하는 곳도 있고 시설급여, 재가급여 대상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곳도 있고 10년만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계속 지급하는 보험회사도 있으니 각 회사별 장단점을 잘 검토하셔서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듣고 보니까 장기 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은 이 재가보험을 이용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예시에서 이 장기 요양 5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좀 분류가 되는 걸까요? 상태도 좀 궁금합니다. 네, 표를 보시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뉘어져 있는데요. 심신 상태를 파악하여 판정을 한 후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요양 등급 1등급은 가장 중증으로 95점 이상이고 간병인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5등급은 치매 환자이거나 노인성 질병 환자로 45점 이상 51점 미만입니다. 그럼 장기요양 등급 5등급 이상이면 재가급여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고 재가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이기도 합니다.
네, 치매 환자가 5등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주신 예시의 환자분도 5등급으로 좀 선정이 됐던 거군요. 근데 이 등급은 기준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 걸까요? 해당이 되기만 한다면 이 기준에 좀 부합을 하는 걸까요? 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신체 기능 항목, 인지 기능 항목, 행동 변화 항목, 간호처치 항목, 재활 항목을 검사하여 점수로 환산한 후 5등급에서 1등급을 판정합니다. 우리가 등급을 매길 수는 없지만 위 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조금이라도 많다고 생각이 든다면 장기요양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신청을 꼭 해야 되겠죠? 신청은 국민건강보험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 군, 구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최근에 이 초고령화 시대로 인해서 이 기준에 따라 판단했을 때 장기 요양으로 선정되는 노인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 편인가요? 네, 국민건강보험 앱에서 들어가 보시면 얼마나 많은 노인 인구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159만 명이며 그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96만 명입니다. 성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확률로 진단받고 있습니다. 80세 이상 등급을 받을 확률이 여자는 74.71%로 굉장히 높기에 재가급여 보험을 잘 준비해 두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장기요양 등급 신청 이후의 승인율은 88%를 넘을 정도로 승인율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만큼 해당 장기 요양으로 판정되는 노인의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게 체감이 됩니다. 특히 8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 비율이 정말 높다고 하니까요.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부모님 혹은 본인이 해당이 된다면 꼭 미리 확인하셔서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부담까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으로는 일단 사회보장제도인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범위와 또 급여 서비스의 종류 등 다양한 궁금증들 해결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말씀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등급 제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받고 신청하면 재가급여는 실손의료비에서 지원되지 않는 복지, 방문간호, 방문요양, 쥐약암 보호센터 등을 건강자산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관심이 크게 증폭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노후의 제2의 실손이라 불리우는 이유입니다. 회사별로 보장기간, 보장급여의 종류를 잘 확인하여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입 시 주의사항은 치매의 경우 자기 판단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리인 청구 제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 질환에 대해 가입을 하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가입 후 가족들에게 꼭 이야기를 하셔서 혹시 모를 상황의 제도를 활용하셔서 노후 준비를 든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회사별로 보장되는 내용이나 기간이 다르니까요. 이 점까지 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주의사항인 대리청구인 제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재가보험 총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매보험은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치매 진행 상태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며 이는 치매로 인한 치료비나 생활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즉 치매보험은 치매 진단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재가보험은 집에서 돌봄과 의료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노후에 도움이 되는 재가보험 이 내용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살펴볼 칭찬받을 보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볼 칭찬받을 보험은 단기납 종신보험입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전문가님?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있습니다. 서민과 부자, 자영업자와 직장인 모두가 공감할 만한 주제인데요. 바로 고금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15년 동안 유례 없을 고금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3.5%인데요. 심지어 미국은 5.25%까지 되면서 지금 제2의 IMF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경기가 안 좋을 땐 특정 계층만을 체감했다면 지금은 모든 계층에서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고금리 현상으로 인하여 주식 및 투자 상품들의 이율들이 급감하고 주택담보대출이나 대출을 이용하시던 분들은 상환 금액이 2배에서 3배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게다가 경기 침체로 인하여 소비시장까지 침체되면서 코로나가 끝나고 반사적으로 잠시 사람들이 과소비하여 티가 안 났지만 작년 중순부터 그리고 올해는 모든 계층에서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MC님, 혹시 요즘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곤 하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그럼요. 지금 말씀해주신 고금리부터 고물가까지 심지어 요즘 채소값까지 정말 폭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실생활에서 경제적 부담이 더욱더 커지고 있고 또 모든 계층에 있어서 이 부담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물가는 계속 오르고 금리 인하 또한 예고되고 있죠. 생필품 가격 및 공공서비스 요금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면서 실질 소득이 오히려 줄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이 겹치면서 고객들이 본인 자산 가치의 하락에 특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금리 기조로 가고 있죠. 현재는 일시적으로 물가가 높았었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 물가를 올리는 금리 인상 정책을 펼쳐왔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금리는 고물가를 수반하고 오른 물가는 자산 가치 하락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실질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보험금의 가치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입 기간을 짧게 가져가시는 것이 효과적인데 보험 상품의 매력적인 기능 중 하나인 고정금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MC님, 혹시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이 경제적 독립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젊은 나이에 절약을 해서 이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노후에는 이제 경제적인 여유에 좀 충분하게 도달을 하면서 충분히 소비하면서 사는 게 목표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욜로족은 끝났다. 그러면서 함께 대두되는 키워드가 바로 파이어족인데요. 지금 현재를 가장 중요시하는 소비 활동을 전개하던 소위 말하는 욜로족은 MZ세대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런 분위기가 점차 옅어지고 미래와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지금 MZ세대는 욜로를 멀리하고 파이어족이라고 불립니다. 열정적이란 뜻으로 불리는 건지 파이어족은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리의 약자인데요. 신조어죠. 경제적인 독립과 함께 조기 은퇴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젊을 때 열정을 불태워 경제적 자립과 함께 조기 은퇴를 꿈꾸는 MZ세대를 가리키는데요.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한 트렌드로 어느새 자리매김하고 있는 분위기죠. 글로벌한 이 트렌드는 해외와 국내 약간 온도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해외 파이어족의 경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치중하고 한국의 K-파이어족은 자산을 불리는 데에 집중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이라고는 하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한쪽은 절약, 다른 한쪽은 투자를 중요하시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때 한탕주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순간의 만족과 또 행복을 중시하는 사람들, 이 욜로족이 한창 유행이었는데요. 지금은 그 흐름이 바뀌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또 해외와의 정의에서도 좀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이 파이어족 안에서는 또 어떤 형태가 나타나고 있나요? 또한 파이어족은 조기 은퇴를 준비합니다. 안타까운 경제 상황 때문인지 대한민국 MZ세대들은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어디 기대지 않고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성향을 보이는데요. 20대와 30대 성인 남녀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30 세대의 무려 41%가 파이어족을 준비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파이어족은 적극적인 투자자인 만큼
저축과 같은 안전형 상품보다 주식이나 펀드와 같이 투자형 상품에 더 관심을 보입니다. 실제로도 그런 상품에 더 투자를 했고요. IT를 자유자재로 다름을 무기로 본인 투자 성향을 다양한 선별 검사를 적극 활용해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재무 목표를 설정, 적적한 수익을 추구하는 소위 말하는 준 전문가의 수준의 투자자들입니다. MZ세대의 41%, 굉장한 숫자고 굉장한 시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MC님께서 파이어족을 이뤄내려면 얼마만큼의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보통 10억의 이상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 투자 수익률이 좀 좌지우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도 최소 10억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MC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많은 계산법이 있지만 파이어족 자본소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 필요하겠죠. 특히 예금 특판 기준 평균금리 4%로 가정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 달에 100만 원이 필요하다면 1년으로 따졌을 때 1,200만 원. 이를 4%로 환산하면 약 3억 원이 필요합니다. 세금까지 고려하면 더 많이 필요하지만 일단 세금은 제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달에 200만 원의 수입이 필요하다면 6억, 300만 원의 수입이 필요하다면 9억, 400만 원은 12억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본을 통한 소득으로 파이어족에 달성할 수 있는데요. 파이어족 달성하기 쉽지 않아 보이죠? 네, 맞습니다. 이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인 독립을 가려면은 자본을 통한 소득뿐만 아니라 이 투자나 저축과 같은 것도 동반이 되어야 빠른 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자본 소득이 아니라 저축만으로 12억을 모으려면 얼마 동안 모아야 하나요? 만약 저축으로 12억을 모으려면 100만 원씩 매월 적금을 한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율은 평범하게 3.5%로 저축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정확하게 55년이 걸립니다. 만약 내가 20살이라면 75세에 목표한 금액인 12억 원에 달성하게 됩니다. 파이어족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들어버리는데요. 그럼 저축액을 200만 원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34년을 저축해야 12억 원에 달성하게 되네요. 그나마 20살 때부터 저축을 시작하면 54세에 12억 원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퇴 전 파이어족 달성이 가능하겠죠? 네, 근데 사실 보통 직장에 취업을 하려면 이 평균 연령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다 보니까 파이어족의 목표인 40대 전후로 은퇴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심지어 달성하기까지의 소비도 굉장히 줄여야 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산을 한 곳에 공격적으로 운용하시는 것보다는 은행 예적금, 증권사, 보험 상품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여 내 자산이 안정적으로 빠르게 불어날 수 있게 적절한 배분이 필요한데요. 그중 보험 상품의 고정금리를 활용하여 보장자산의 가치를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만큼 적절한 자산 배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오늘 주제가 단기납 종신보험이잖아요. 이 보험을 소개해 주시기 이전에 이 파이어족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뭔가 이 보험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좀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 같은데 혹시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MC님은 혹시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보통 보험 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보통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에 가입한 금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상품인데요. 과거에는 맞벌이 부부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의 부재를 대비해서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로 인해 아이를 많이 낳지 않지만 내 집 마련 시 부동산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한 집안의 가장이 사망하게 된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부채를 모두 떠안아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게 될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망보장은 20년 혹은 30년 길게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 점을 보완하여 5년 또는 7년만 납입하고
10년 시점에 환급률이 높아지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출시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사망 보장의 혜택도 받으면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높은 환급률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해야 되는 현 시대에 정말 맞는 보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 저축성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은 꼭 염려해 두셔야 합니다. 네, 중도 해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된다는 점까지 유념해 주시고요. 그럼 전문가님, 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장단점도 한번 짚어주세요. MC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장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청약하는 날로부터 바로 사망보장 개시가 되는데요. 만약 내가 오늘 서명한 후 계약 체결이 되고 다음 날에 질병 혹은 상해로 사망을 할 경우에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장점으로는 오래 생존할수록 계속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점은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납입하는 돈이 복리로 운영되기에 납입 기간을 다 채우고 그 이후에는 거치를 해두면 되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해지 및 사망 시점까지 계속해서 해지 환급금이 올라가며 5년 또는 7년만 납입하면 10년 시점에 124% 이상의 높은 환급률이 발생합니다.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더라도 사망보장 금액과 환급률은 계속 올라가게 되고요. 사망보장이 필요한 시기에는 보장을 받다가 10년 이후 목돈이 필요하면 원금 이상의 금액이 나오며 일부 상품은 신용카드로도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세 번째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5년 또는 7년 동안 납입하고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0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월 150만 원 이상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법에 따라서 과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장점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입의 필요성이 점점 인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단점은 저희 시간 관계상 좀 길게 들어보고 싶지만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의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니고 사망을 보장으로 한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납입한 원금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단기납 종신보험의 장점과 단점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기납 종신보험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한 총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신보험의 필요성 및 단기납 종신보험의 장단점을 여러 가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사망 보장도 받고 높은 환급률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품이지만 반면 예금이나 적금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 해지를 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준비하시는 것보단 납입이 가능한 예산 내에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물가와 고령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과 같이 좀 사회적 이슈들과 연관되어 있는 세 가지 보험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TV를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또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일 뿐 보험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